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6월 4일 목요일에 전해드리는 국민라디오 조간 브리핑입니다. 저는 국민라디오 김효진 PD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거의 다 왔습니다. 예, 주요 조간신문 일면 머릿기사 먼저 훑어보겠습니다.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한 가지 내용이 거의 다 거의 모든 조간신문에서 일면 머릿기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일면 먼저 보죠. 쉬쉬하는 정부, 메르스 정보 독점 역효과도. 메르스의 3차 감염자까지 발생하는 등 확산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가 확진 환자 발생 병원 및 지역, 환자 수용 병원 등 각종 정보를 독점한 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겨레도 일면에서 비슷한 내용을 짚고 있습니다. 메르스 정보 공개 않는 정부, 혼란에 빠진 국민. 이런 제목의 머릿기사입니다. 중앙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공군 원사 메르스 의심, 병문안 장병 100명 격리. 군 부사관과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의사가 중동호흡기 증후군 의심 증세를 보여서 정밀 검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제목에 등장한 공군 원사 메르스 의심, 병문안원 장병 100명 격리됐다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기사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일보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입니다. 군도 메르스에 뚫렸다. 서울신문도 그렇습니다. 군까지 번진 메르스, 공군 간부 양성. 이런 제목이고요. 조선일보 일면 보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섬뜩합니다. 보건 계엄령 수준 대응을, 공포의 확산 끊자. 보건 계엄령 이란 표현. 자, 동아일보 일면 보겠습니다. 통제 힘든 자가격리 1261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자가격리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 제대로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겠죠? 경향신문 일면입니다. 메르스 15일 지나서야 첫 회의 연 대통령. 국민을 보호하고 안심시켜야 할 정부는 이번에도 무능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요.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메르스 사태 15일이 지나서야 직접 주재한 첫 회의를 열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민일보 일면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북한 전역 타격 가능한 탄도미사일 시험 성공. 이런 제목이네요. 우리 군이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국민라디오 조간브리핑 오늘 주요 조간신문 일면 머릿기사 훑어봤습니다. 관련 소식들 잠시 뒤에 광고 듣고 와서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요일 아침 6월 4일 아침에 보내드리는 국민라디오 조간 브리핑입니다.
김효진 PD입니다. 반갑습니다. 희망님, 또 들향님, 우리별님, 오늘과 내일님 등등 인사와 격려의 말씀을 게시판에 올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예, 블루맨님도 방금 또 인사 올려주셨네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좀 짜증나는 그런 소식들로 점철된 요즘입니다. 조간신문 들여다보면 온통 그런 얘기뿐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 나누기에 앞서서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얘기 어쩔 수 없죠. 예, 그러기에 앞서서 시원한 청량제 같은 소식 먼저 한 곡지 좀 전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제 야구 보셨습니까? 예, 이 선수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스윙이 진짜 간결하고요. 배트 스피드도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컨택도 굉장히 멋있고요. 정말 예쁘게 날리더라고요. 홈런을. 예, 타구의 질이라고 하잖아요. 홈런도 약간 빗맞아가지고 무지개를 굉장히 크게 그리면서 가까스로 넘어가는 홈런이 있는가 하면은 거의 라인 드라이브 느낌으로 빨랫줄처럼 쭉 뻗어가지고 넘어가는 그런 홈런이 있어요. 예, 미국에서 활약하는 추신수 선수 배트 죽이지 않습니까? 이 스윙. 예, 그 선수의 홈런 그렇고 또 강정호 선수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는 이승엽 선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얘기는 이승엽 선수 얘기였습니다. 어제 400홈런 쏴 올렸습니다. 예, 이승엽의 400홈런, 이건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도 눈에 띄는 기록이라고 하네요. 140년 역사의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400홈런 달성한 타자 역대 53명 뿐이랍니다. 그 중에서 현역 타자는 5명 뿐이라고 하고요. 올해 80주년 맞았습니다. 일본 프로야구에서는 총 18명의 타자가 400홈런 이상을 기록했지만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는 한 명도 없답니다. 국내 무대에서는 아예 이승엽의 홈런 기록 경신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역대 2위 양준혁 351개 쳤습니다. 은퇴했고요. 현역 2위 이호주는 이승엽의 1년 선배입니다. 299개 쳤습니다. 일본에서 활약하던 시절까지 더하면은 이승엽 선수의 기록은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시즌 일본에서 뛰었죠. 예, 통산 159홈런을 때려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친 거하고 합치면 통산 홈런 559개입니다. 하나 더 치면 560개네요. 이승엽 선수가 프로 데뷔 첫 홈런 언제 누구에게 쳤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1995년 5월 2일이었고요. 당시 해태 타이거즈죠. 이강철 선수로부터 데뷔 첫 홈런을 뽑아냈습니다. 1995년,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올해, 바로 어제 400홈런 때려낸 겁니다. 한 시즌 50홈런 시대도 이승엽이 열었습니다. 1999년 54홈런 때려내면서 한국 프로야구 최초로 50홈런 고지 밟았고요. 2003년 56개 아시아 홈런 신기록 달성했습니다. 저는 경기를 다 보진 못했고 홈런 치는 장면만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지금 타율이 2할 9분 이쯤 되더라고요. 만으로 39살인데 배트 돌리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홈런 많이 치고 2할 9분씩이나 때리는 선수는 팀에서 주축이 안 될려야 안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멋있습니다. 야구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괜한 소리를 한 걸까요? 너무 신문에 나온 기사들이 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조한 브리핑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승엽 선수의 400홈런 소식 한번 전해드려 봤습니다. 나래 천사님이 오늘도 역시 좋은 소식은 없겠죠?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 있습니다. 400홈런. 같이 축하해 주시죠. 이승엽 선수. 그리고 하이라이트 그 동영상도 한 분들 찾아보세요. 시원한 스윙. 잠시나마 이 많은 우울한 그런 소식들 머릿속에서 지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프로야구 400홈런 소식하고는 너무도 다른 그런 이야기입니다. 걱정이 큽니다. 메르스. 경향신문 1면부터 보겠습니다. 메르스 15일 지나서야 첫 회의 연 대통령. 감염 환자 1명에서 시작된 메르스 문제가 대란으로 번지기까지 정부는 없었습니다. 메르스 발생 15일째인 어제 현재까지요. 격리자만 1,300명을 넘을 정도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메르스 공포에 빠지면서 상황은 악화일로입니다. 어제 그 동네에 어느 자주 가는 단골 가게에 좀 잠시 들렸는데요. 음식도 팔고 술도 팔고 그러는 곳인데 제가 들었던 그 시간이면은 손님으로 북적북적거릴 시간인데 절반이 뭡니까? 한 3분의 1쯤밖에 차 있지 않더라고요. 메르스 얘기가 많이 퍼지고 또 공포가 불안감이 확산된 게 글쎄요. 지난주 말 정도 지나면서 아닐까라고 이렇게 돌이켜 보는데 지난 주말부터 눈에 띄게 손님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거리에서도 메르스 공포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을 보호하고 안심시켜야 할 정부는 이번에도 무능했습니다. 국민 불안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국가 신인도가 추락 위기에 놓였지만 정부는 메르스 방역에도 국민의 불안감 방역에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초기 안이한 판단과 대응은 메르스 대란으로 우왕좌왕 대응과 비밀주의는 신뢰의 위기를 자초하며 불안 방역 실패로 귀결됐습니다. 정부의 무능, 무책임이 도드라진 지금 1년여 전 세월호 참사 때처럼 정부는 그리고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경향이 오늘 전하는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확진 판정이 나온 지 2주가 지난 어제야 처음으로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메르스 대응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계신다.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회의 결과 정부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확진 환자 정보를 의료기관 간 공유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공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을 감안하면 전형적인 뒷북 조치인 셈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일 첫 사망자가 발생하자 하루 뒤인 2일 메르스 확산 방지 긴급대책반을 부랴부랴 구성합니다. 정부도 같은 날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메르스 확산 방지 범부처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진작 이루어졌어야 할 정부의 총력 대응은 2주간 실종이 된 것이고요. 그동안 사실상 메르스는 방치됐습니다. 정작 그 사이 박 대통령과 집권 주류 세력인 새누리당 친박계는 개정 국회법을 둘러싼 정치 투쟁에만 골몰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초기 안이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 이미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환자 신고를 묵살하고 의심 환자를 제대로 파악, 통제하지 못하는 등 메르스 대란을 막을 기회를 여러 차례 놓쳤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메르스 괴담 유포자 처벌만 운운했습니다. 정부의 허술한 대처로 국민 불신이 커지면서 신뢰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은 외면한 것입니다. 경향신문 1면 기사, 톱기사인데요. 지금의 상황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간혹 올라오는데 잠시 흐름을 끊고요. 궁금님께서 게시판에 올려주셨어요. 김효진 PD님도 국민TV 그만두시는 거냐고. 아닙니다. 아니고요. 며칠 뒤부터 못 본다고 하던데요. 이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송구합니다만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더 송구하게도 2주 정도 휴가를 내가지고 여행을 좀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못 뵙는 겁니다. 신혼여행이니까 좀 멀리 가겠죠. 전화로 연결해가지고 방송을 하긴 그러니까 제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흐름을 잠시 끊었는데, 예, 이따금씩 저에 관한 이런 댓글이 올라오는데 너무 사사로운 얘기라서 말씀을 드리기 좀 그랬어요. 네, 올라온 참에 까먹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한마디 드렸습니다. 자, 경향신문 일면 머릿 기사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부의 대처,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약 2주간이죠. 아주 간결하게 일목요연하게 핵심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흐름도 읽을 수 있고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르스 15일 지나서야 첫 회의연 대통령, 이런 제목입니다. 자, 중간에 조간신문 기사는 아니고요. 통신사인 연합뉴스에 오늘 아침, 이른 아침에 나온 기사 한 꼭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속보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조간신문은 어제 밤 상황까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환자를 치료한 의료진 가운데 추가로 감염자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검사에서 의료인 2명을 포함해 5명이 양성으로 추가 확인돼서 전체 환자 수가 오늘 현재까지 35명으로 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새로 확인된 환자 중 3명은 지난달 15에서 17일에 첫 환자와 같은 병동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의료인, 가족 또는 병문안 온 사람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체 확진 환자 수 35명으로 늘었다는 소식이고요. 이게 가장 업데이트된 속보이겠죠. 아주 다행스럽게도 추가 사망자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운행해 주시는 이정일 PD도 관련 기사 좀 체크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아직 추가 사망 소식은 일단 온라인 속보상으로는 확인되는 건 없습니다. 지켜보다가 혹시 그 사이에 추가 상황이 발생하면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앙일보 일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군 원사 메르스 의심, 병문안 장병 100명 격리, 이런 제목입니다. 군 부사관과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의사가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여서 정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군은 어제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 모 부대 소속 원사 A씨가 지난달 근무지 인근의 경기도 B병원에 입원했다가 군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던 중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여서 격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B병원은 메르스 감염자 24명이 발생한 곳입니다. 군 병원에서 A씨의 유전자를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하고요.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A씨의 증세가 심하지는 않으며 오늘 오전, 4일 오전 검체를 질병관리본부에 보내서 확인 검사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군 당국은 A씨를 문병한 장병, 부사관 등 군인 100여 명을 격리했답니다. 이들도 B병원에서 메르스 최초 환자와 접촉했을 가능성 있다는 겁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의사도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가 돼서 확인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는 14번째 감염자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감염자가 늘면서 격리 대상자는 3일 하루에만 573명이 새로 생겨서 총 격리 대상자는 1364명. 예. 자가 격리, 그러니까 집에 격리된 사람들이 1261명이고 시설 103명 이렇게 됩니다. 이처럼 격리 대상이 급증하면서 자택 격리가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맘대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도 일일이 집 앞에서 지킬 수는 없다면서 아예 전화하지 말라면서 전화 안 받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자, 정부는 50세 이상 고령자, 당뇨병, 심장병 환자 등의 고위험군은 별도의 시설에 격리한다고 발표했으나 시설 격리자는 현재 7.6%에 불과합니다. 대상자들이 시설 격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이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이언스, 한국의 급속 전염, 전례 찾기 힘든 슈퍼 전파. 예, 이런 제목입니다. 한국에서 메르스가 급속히 전염된 사례는 전례를 찾기 힘든 슈퍼 전파 사건이라고 세계적 과학 학술지죠 사이언스가
집중 조명했다고 합니다. 사이언스는 지난 2일 한국의 메르스 사태는 아라비아 반도 외부에서 발생한 메르스 감염 중 가장 규모가 크다면서 과학자들은 어떻게 한 명의 환자가 다수의 2차 감염을 유발했는지 궁금해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는 2012년 처음 발견된 이후 여러 국가로 유입이 됐지만 이번처럼 다수의 2차 감염자가 발생하며 문제를 일으킨 적은 처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사이언스가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는 접촉이 어려운 하부 기도에 감염돼 대인 간 전파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사이언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메르스 피해가 커진데 이 정부의 늑장 대응이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한국의 메르스 감염자들이 확진 판정이 늦어져 장기간 특별 조치도 없었고 이 때문에 지난달 15에서 17일 가족과 보건의료 종사자, 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다른 환자들 최소 22명에게 바이러스를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독일의 본 대학 바이러스 학자인 크리스티안 드로슈테는 환자가 입원하고 증상이 악화되는 발병 초기에 바이러스를 가장 많이 분비한다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도 이 시기에 사람들을 허술하게 관리하면서 바이러스가 확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의 메르스 관련 자문을 하는 피터 벤 엠바렉은 메르스 환자를 수백 번 접촉한 사람도 발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한국의 사례는 슈퍼 전파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이게 메르스가 이 접촉을 한다고 해서 쉽게 감염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이 전문가들 말대로라면은요. 그런데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이 된 거는 처음에 옮긴 사람이 이른바 슈퍼 전파자였기 때문이다. 해외 다수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이언스에 따르면 슈퍼 전파의 원인에 대한 가장 확실한 설명은 병원에서의 감염 통제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바이러스와 먼 친척벌인 사스 바이러스의 경우 2003년 치료를 위해 환자의 기도에 튜브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에어로졸이 발생해서 연무질이라고 하죠. 이 에어로졸이 발생해서 바이러스가 널리 확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메르스 환자들도 현재 삽관 치료 받고 있습니다. 벤 엠바렉은 입원 후 첫 3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확인을 좀 우리 당국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외국 전문가의 말이라고 그저 그렇게 생각하나 보지 할 것이 아니고 입원 후 첫 3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삽관 치료도 한다고 하는데 그냥 무시하고 넘길 대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세계일보 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바이러스 변종, 지역사회 감염, 고령 환자 관리 여부 관건 이런 제목입니다. 전문의들이 본 메르스 확산 3대 변수입니다. 바이러스 변종 여부, 지역사회 감염 여부, 또 고령 환자 관리 상태. 메르스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국민 불안감 날로 커지고 있죠. 일부는 이러다가 메르스 통제불능 사태에 빠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면서 외출을 삼가고 자녀의 등교를 막는 등 자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감염내과 전문의들은 메르스 확산 여부는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이라면서 신속한 검사와 완벽한 격리 시스템을 갖춰서 선제적으로 메르스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답니다. 이들은 메르스 확산과 추가 인명 피해 여부를 좌우할 3대 변수로 공기감염과 바이러스 변종 출현 여부, 또 3차 감염자 증가 속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진 만성질 환자와 고령자 관리를 꼽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꼽은 중요 변수, 3대 변수, 한 가지씩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기 감염과 바이러스 변종 출현 여부 주목. 이런 소제목이 붙은 단락입니다. 우리 보건당국은 메르스의 공기 감염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비말, 작은 침 방울이죠. 이 비말을 손으로 닦는 과정에서 묻은 바이러스를 통해 전파된다고 보고 있죠.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난 1일 메르스의 공기 감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한 이후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세계 감염병 발생과 대응 상황을 발표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에어로졸, 이 미세 입자가 발생하는 메르스 치료 과정에서 반드시 공기 매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 변수죠. 3차 감염자 증가 속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의 촉각.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어제도 감염자가 추가됐죠. 어제 확인된 3차 감염자는 그 전날의 3차 감염자와는 다른 곳에서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고요. 이를 두고 지역사회 감염으로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은 감염자와의 접촉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감염을 말합니다. 접촉력이라는 것은 접촉한 이력, 접촉한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런 뜻이겠죠? 보건당국은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보건당국은 그런 우려할 필요 없다. 그런 일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 이런 얘기만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대로라면은요. 각종 우려에 대해서요. 지금까지 확인된 환자들은 폐쇄된 공간, 즉 감염 확산이 잘 되는 의료기관에서만 발생한 감염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당국의 설명이요. 자, 추가 사망 막으려면 만성질환자, 고령자 잘 관리해야. 보건당국은 50세 이상 고령자와 천식, 만성 폐질환 및 호흡기 질환, 신장 질환, 당뇨병, 또 면역 저하 질환,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메르스 고위험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 장기 이식을 받았거나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도 포함이 됩니다. 사우디에서도 메르스 환자 연령 분포의 중앙값은 50세였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다수 메르스 사망자가 만성 질환과 고령이라는 공통 위험 요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면역력이 떨어진 만성 질환자나 고위험자의 경우 병원 내에서의 철저한 관리와 가족의 보살핌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게 감염내과 전문의들의 설명입니다. 참고를 좀 많이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 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문 닫은 학교, 유치원 540여 곳, 교육부, 복지부 혼선 이런 제목입니다. 메르스 공포로 휴업, 휴교 결정을 내리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산, 광주 등지에선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등 교육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어린이집이 집단 휴원에 나서면서 이 맞벌이 부모들이 발을 구르게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엉뚱하게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예방 차원에서 학교장이 휴업을 결정하도록 적극 조치할 방침이라고 하죠. 그러나 복지부는 이런 교육부 방침에 대해서 지나치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정부 부처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니까 학교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냐 이렇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휴업 학교가 발생한 서울, 경기, 충북, 충남 교육감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황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보건당국은 현재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교육부에 알렸지만 학생의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므로 경계 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휴교나 휴업은 경계 단계에서 작동하는 것이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말도 했고요. 다만 오늘로 예정된 6월 수능 모의평가는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황우여 부총리 발표 직후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권준욱 기획총괄반장은요. 학교를 휴업하는 일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반대했습니다. 대한감염학회 김우주 이사장도 현 상황에서 학교와 메르스는 무관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특히 학부형들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불안하면은 보내지 말자. 알아서 결정 내리고
무단 결석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오늘 중에라도 오늘 안에라도 좀 뚜렷하게 공통된 목소리를 정해가지고 거국적인 브리핑이라도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교육부총리가 교육수장이 휴교 휴업 조치 적극 고려토록 하겠다. 지금 주의 단계지만은 경계 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주무당국인 보건복지부의 책임자는 의학적으로 맞지 않다. 휴교 휴업 옳지 않다. 성급하다. 대략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향신문 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치권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네요. 여권, 메르스 대란 와중에도 계파 주도권 다툼, 치고받고 자중질환 이런 제목입니다. 여권의 자중질환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개정국회법 위헌 논란, 정부의 행정 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죠. 개정국회법 위헌 논란으로 불붙은 네 분이 청와대, 친박계대, 원내 지도부 비박계의 세력 전쟁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모습입니다. 어제 새누리당에는 계파 간 공격과 반격의 설전이 난무했습니다. 메르스 대책 논의는 뒷전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청와대 거부로 당정청 협의마저 중단됐습니다. 국가적 위기에도 집권 세력이 주도권 다툼에만 골몰하는 볼썽사나운 국정 혼란상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친박계는 어제도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와 개정국회법 비판을 이어가며 공세를 폈습니다. 그 전날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가 당청협의 회의론을 밝힌 연장선입니다. 청와대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대화 상대에서 제외한다는 유 원내대표하고는 우리 말 안 한다. 이런 공개 신호를 보내고요. 친박계는 사퇴를 밀어붙이는 협공 양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정현 최고위원은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거듭 개정국회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유승민 사퇴론에 대해서는 책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건 사퇴 수습 이후의 문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기가 문제일 뿐 원내대표 사퇴론에는 동의한다는 듯한 발언입니다. 비박계는 반격에 나섰습니다. 친이계 중진 의원들은 어제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호 의원은 최근 청와대가 하는 일을 보면 정말 이 정부 생각이 있는 건지 의심이 들 때가 많다면서 청와대가 앞장서서 정쟁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고 메르스 관계부처는 사람 죽고 난 다음에 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정부가 이러고도 딴 말을 할 수 있는 양심이 있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역시 친이계 인사죠. 그러니까 비박계 인사입니다. 정병국 의원도 개정국회법이 문제가 있다면 여당 모두의 책임이지 왜 유승민 원내대표 혼자만의 책임이냐. 청와대에서 당청 간 협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말을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결별하자는 거냐 이렇게 성토했습니다. 공식 대응을 자제했던 유승민 원내대표 입을 열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청와대발 당정청 협의 회의론에 대해서 어른스럽지 못한 이야기다. 이렇게 나름대로 꾸짖었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자, 메르스 얘기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거기에 걸쳐서 메르스 사태 와중에 빚어진 집권 여당, 새누리당 내부, 엄밀히 따지면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죠. 이 내분상, 혼란상, 난맥상 한번 짚어봤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좀 듣고요. 숨 좀 고르고 돌아와서 다음 내용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에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네, 2015년 6월 4일 목요일에 전해드리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 조간 브리핑입니다. 저는 국민 라디오 소속 김효진 PD고요. 자, 댓글 좀 볼까요? 예, 독립운동님. 우리 국민TV는 메르스를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존의 언론을 너무 따라가는 것 같아요. 국민TV만의 시각으로 메르스 한번 봅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네요.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조간 브리핑 컨셉이니까요. 조간 읽어드리는 컨셉이니까 적당히 중간중간 제가 좀 사족을 붙이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보도 내용에 좀 충실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말씀의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공포심을 너무 유발하는 그런 목소리에 너무 휩쓸리지 말고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좀 산을 짚어보자. 요런 정도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의도라면은, 그런 취지라면은 공감합니다. 또 어떤 분은, 김효진 PD님이 보시기에 친박계 대 비박계 간의 갈등과, 그리고 친노라고 불려지는, 소위 친노라고 하는 집단, 또 소위 비노라고 하는 집단의 갈등 중 어디가 더 심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새누리당 내,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내 각각 다른 양태의 당내 분란 존재하지요. 근데 새누리당은 분명한 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면은 조금 더, 새정치연합보다 조금 더 한 발 앞서서 일사불란하게 정리가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가오는 총선 과정을 지켜보시면은 그런 거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내 문화가 조금 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거, 어디가 조금 더 수평적이고 민주적이냐, 이런 차이일까요? 민주적이라 하는 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좀 더 시끄럽고 좀 더디고 좀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들도 많이 표출되고 그러는 게 또 한 가지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가 더 심할까요? 요거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저도 딱 의견을 낼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정리는 새누리당이 조금 더 빨리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겨레 8면입니다. 박 대통령 야당 국회의원 시절엔 더 강력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 시절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국회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강제력이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까지 시사한 박 대통령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신문이 어제 국회
의아한 정보 시스템 자료를 뒤져본 모양입니다. 요거는 국민 누구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자료이긴 한데, 아무튼 이 시스템 자료를 봤더니 박근혜 대통령 1998년 12월 당시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한나라당 동료 의원 33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습니다. 당시 발의된 개정안 제98조의 2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 대통령 등 의원 34명은요.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국회가 법률로 행정부에 위임한 행정입법이 많아지고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국회가 법률의 입법 정신에 따라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설명. 그러니까 국회 홈페이지 의안 정보에 들어가가지고 이 발의된 법안 내용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법안의 본문 내용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입법 취지, 이 법안의 취지와 개요를 좀 더 알기 쉬운 평이한 문장으로 짧게 정리해 놓는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여기에 정리된 말인 것 같습니다. 아주 간명하네요. 국회가 법률의 입법 정신에 따라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게 야당 의원 시절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반면에 지난달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박 대통령이 손사래를 치면서 거부권 행사까지 시사한 그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는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 변경 요구를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강해 보이십니까? 비교하시기 쉽게요. 1990년대 후반, 98년이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 발의한 그 법안의 내용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여기에 따라야 한다. 훨씬 더 강하죠, 이게?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의견을 내면 정부는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강제한다는 점에서 1998년 개정안이 현행 국회법 개정안보다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요,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국회의 요구대로 행정입법을 수정 변경하지 않는 것도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처리 행위로 볼 수 있는 만큼 강제력이 크지 않다.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해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 의견을 행정부가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1998년 개정안이 훨씬 더 강제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번에 처리가 된 개정안 주요 내용의 한 대목 짚어보지요.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변경을 국회가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기관의 장은 수정 변경 요구를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지봉 교수의 말은 그런 이견이 있어가지고 문제 제기를 받았는데 이러이러한 검토 끝에 이걸 국회가 말하는 대로 바꾸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도 그것이 처리라는 것의 범주에 들 수 있기 때문에 98년에 발의된 법안에 비교하자면 훨씬 더 강제력이 약하다는 얘기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1998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취임한 첫 해로요. 당시 박 대통령은 야당인 한나라당 소속이었습니다.
박 대통령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모두 야당인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었고요. 여야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였고 한나라당은 야당이었고 그때 그 국회법 관련 법안은 한나라당 의원들만이 발의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야가 공동으로 합의해서 통과시켰죠. 이것 또한 굉장히 상징적인 차이로 저는 읽힙니다. 예. 자, 한겨레 8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식 한번 짚어보지요. 1박 2일 워크숍 마친 새정치, 갈등 봉합 모양새. 4.29 재보궐선거 패배로 인한 내홍을 수습 중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엊그제와 어제까지의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서 그동안 계속됐던 이른바 주류, 비주류 사이의 갈등을 일단 봉합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한겨레가 이 기사에서 이 소위 친노, 비노, 내지는 친노, 반노 이런 표현보다는 주류, 비주류라는 표현을 쓴 거. 예. 이것도 그 근거나 실체에 대한 의심이 꾸준히 제기되는 친노, 비노라는 표현을 좀 지양하자. 뭐 이런 판단이 들어간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언뜻 드네요. 주류, 비주류라는 이 표현. 예. 눈에 띄어서 잠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봉합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비주류 쪽 김한길, 안철수 의원이 불참한 데다 당 혁신의 방향과 총선 전략 등에서 여전히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새정치연합은 어제 경기도 양평 가나안 농군 학교에서 워크숍을 마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방황을 멈추고 깊은 성찰과 화합을 통해 국민의 희망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4.29 재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두고 이른바 친노 패권주의와 기득권이라고 각각 공방을 벌이던 주류 비주류는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간 데다 메르스 사태 등으로 당내 분열을 노출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답니다. 하지만 어제 조별 토론에서 의원들은 당 쇄신과 혁신을 두고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당의 정체성을 두고서 진보적 어젠다를 제시해 지지층 결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외연 확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엇갈렸다고 합니다. 어제 워크숍은 이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일단 단합된 모습을 좀 연출하려고 했지만 치열한 논쟁이 없었다는 일부 의원들의 항의로 여진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요, 조별 토론 발표 뒤 토론 때 계급장 떼는 의원이 없었다. 계급장 떼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로 거듭나길 바란다는 문재인 당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시간 제한을 이유로 토론을 봉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이후 의원총회를 열어서 끝장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답니다. 한편 이 공갈 발언으로 당직 1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정청래 의원은 워크숍에 참석을 해서 주승용 최고위원, 주승용 전 최고위원이라고 다른 언론은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요. 아무튼 주승용 의원하고 공식적으로 화해하고 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관련된 사진 기사가 함께 실렸습니다. 정청래 의원, 주승용 의원 나란히 서서 카메라와 사진기를 바라보면서 악수하는 모습이고요. 그 옆에서 문재인 대표가 제법 훈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네요. 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이번 워크숍에서 연출한 이런 모습 등등이 더 정상 참작이 돼가지고 좀 더 다른 완화된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자, 486님 안철수 의원님이 의사였고 백신 잘 만드는 분이니까 메르스 치료약 백신 만드시면 바로 대권 후보 1위로 도약하실 건데 다들 인정하시죠? 만들기만 하면 도약할 겁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런 사람도 명함 못 내밀 것 같은데요. 저 공감합니다. 인정합니다. 저 인정하는 1인입니다. 재밌는 의견 감사합니다.
자, 한겨레 8면 기사 좀 보겠습니다. 진보 세력 통합정당 추진 제시동. 정의당과 국민모임, 노동당, 노동정치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진보 세력의 통합정당 추진을 뼈대로 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랍니다. 4.29 재보궐선거 이후 중단됐던 진보 세력 통합 작업에 제시동을 거는 셈이겠죠.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어제 한겨레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네 곳의 대표단이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해 오는 9에서 10월까지는 통합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뜻을 담은 진보 결집을 통한 대중적 진보 정당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가뜩이나 위축된 진보 세력이 지금처럼 나뉘어진 상태로는 진보적 대안정당으로서 최소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이런 움직임으로 이어졌다고 한겨레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관련 기사입니다. 한 꼭지 짚어보죠. 경향신문 10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검찰, 새누리 대선 캠프 인사, 작전상 귀가 좋지라는 제목입니다. 이것도 내용이 또 분석이 흥미롭습니다.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소환 조사를 마쳤다고 했던 2012년 새누리당 대선 캠프 출신 인물 김모 씨에게 어제 기습적으로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김 씨가요, 검찰 조사를 마치고 조사실을 나선 이후 통화 수신, 발신 내역 등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리스트 속에 등장하는 6인 등 정치권을 겨냥한 수사 기법으로 분석이 됩니다. 김 씨는 소환에 불응하는 등 검찰과 수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 김 씨에 대한 1차 조사는 전날 마무리됐다면서 추가 조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죠. 예, 수사팀은 물어볼 게 많았으며 필요한 부분은 다 조사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귀가 12시간 만인 어제 오후 검찰은 김 씨에게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사 다 했다. 이제 더 부를 일 없다라고 공표를 해서 이 김 씨를 방심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구랑 무슨 연락을 취했는지 등등을 추적해 보고 있다는 얘기겠죠. 예, 나름대로 작전상 이런 액션을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경향신문의 분석대로라면은요. 검찰은 귀가 조치 후 김 씨의 행적을 추적 중인 것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알려져 있다고 하고요. 일단 풀어준 뒤에 누구 만났는지, 누구와 통화했는지 이런 거 들여다본 겁니다. 성전 회장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2억 원이 김 씨를 거쳐서 다른 인물들에게 흘러들어간 구체적인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분석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은 뭔가 들여다봤는데 뭔가 있었으니까 다시 나오라 이렇게 부른 거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이지 않겠습니까? 김 씨는요 1차 조사 때와 달리 재소환 통보에 대해서는 세 차례 출두 시점을 늦추다가 신병치료 등을 이유로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변호인을 통해서 어제 제출했답니다. 수사팀이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구인장을 발부받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개연성도 있다고 하고요. 검찰은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소환 조사 때도 이들에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이례적인 수사 방식을 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공여자가 사망한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관련자 조사 순서와 세부 기법까지 고민하며 수사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한 꼭지 살펴보겠습니다. 나라 밖에서 들어온 소식인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인사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오늘 조간브리핑 시작을 스포츠 얘기로 열었는데 이것도 결국은 스포츠 얘기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일보 신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축구 대통령 17년 부패 스캔들의 자진 퇴장. 여러분들은 축구하면 누구 떠오르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국제축구연맹 피파 하면 누구 떠오르시는지요? 저는 제프 블래터. 예.
피파 회장. 이 이름이 바로 떠오릅니다. 제프 블래터 피파 회장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전격 사퇴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시간이군요.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전격 사퇴했습니다. 스위스 사람입니다. 제프 블래터 회장. 스위스 일간 타게스 인차이거 등 외신에 따르면 블래터 회장은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피파 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임 이유와 함께 향후 임시총회 때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피파 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세계 축구계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만 업무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피파의 부패의 몸통으로 피파 국제축구연맹 부패의 몸통으로 지목된 그는 현재 미 연방수사국 FBI와 연방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블래터 회장 1998년 피파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그는 세계 축구 대통령으로서 무려 17년간 머물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른바 반 블래터 진영의 중심에 섰던 플라티니, 미셸 플라티니 유명한 선수 출신이죠. 유럽 축구연맹 UEFA 회장이 가장 강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이 되는데요. 주목할 건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도 출마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이 만약에 도전을 해가지고 혹시라도 회장 자리에 오른다면은 정 회장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대통령만은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좀 자기 위안이 되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흥미로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합브리핑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 조합원 여러분의 게시판 글도 좀 읽어가면서 좀 이런저런 말랑말랑한 얘기도 섞어가면서 진행을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고요. 목요일 오늘 고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넘기면 내일 금요일이니까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